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3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로서 미국 우선순위는 중대만, 타 위협은 동맹이 우선 대응, 내일은 선로에 있는 기차가 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6년 만에 한자리에 현대차 미국 31조 투자 자동차 건세 25% 부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미얀마 지진에 무너진 방콕 빌딩, 태국 중국 시공사 조사, 챗 GPT AI 이미지 열풍, 일본 지브리화 작화법, 환율을 방어하는 묘수는 이런 제목들로 편집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우선순위는 중국, 대만, 타 위협은 동맹이 우선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최현재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3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방부 새 전략 지침 논란, 중국과 전쟁 대비가 최우선, 러북 대응은 후순위 평가, 냉엄한 트럼프주의 반영. 29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기밀 내부 지침 문서인 임시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자국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국과의 전쟁 얘기가 언론기관에 이렇게 대상자 SNS와 그룹 채팅 대상자를 잘못 눌러가지고 했다는 뉴스도 미국 측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군의 병력 구성과 예산 운영도 오직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문서는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문서다. 이달 중순 부처 내부에 광범위하게 배포됐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문서에 남겼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미국의 핵심 이익은 오로지 중국과의 전쟁 승리이며 대만 소도 미국의 실질적 이익이 아니라고 냉엄한 현실주의 국방 노선을 피력했다. 필요하다면 대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전술상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 우선이 아닌 한국이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일부 미국의 전략가들 중에는 핵무장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핵무장과 같은 수준의 핵무기 배치, 전술 배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 측에서 먼저. 아울러 자국군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에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는데 경찰의 인력만이 아니고 미군의 인력도 동원을 해서 불법 이민들, 마약 이런 거하고의 미국 내에서의 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웃는 모습이 찍겠지만은 좀 영화에서 나오듯이 좀 냉엄한 그런 얼굴이네요. 정책차관 후보자 얼굴이. 내일은 선로에 있는 기차가 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미리 전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미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최초의 여성 미국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그는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지난 1월 비서실장에 취임한 이후 언론 인터뷰에 처음 나섰다. 그래야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자기 일은 제 시간에 운영할수록 하는 것이. 한편 와일스 실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이 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내게 비서실장을 부탁할 줄을 몰랐다며 수락하기까지 스스로 의구심을 갖진 않았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없었다고 하면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뿐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나에게 효과가 있다고 했다. 와이스 실장은 트럼프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출신으로 트럼프가 얼음 아가씨로 부를 정도로 냉철한 조언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대표적인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뉴스는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라는 게 사실은 실세이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를 만나려면 자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란 직함과 경험은 절대로 정치를 직접 하는 능력은 검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문 씨를 저는 지칭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한국은 연주를 중시하는 국회의원 비서 출신들이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망생들의 이 입문 코스가 기존의 그 국회의원한테 비서로 일하면서 잘 보여야만 된다는 이 공천제고, 한국 특유의 공천제도, 일본도 아마 공천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공천제도가 없이 당내에서 선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부터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대 야당들이 예를 들어서 다 해바라기처럼 일사불란하게 충성맹세를 하는 그런 줄거리가 이 공천제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6년 만에 한자리에, 보통 우리가 한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순서는 바꾸게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일중, CBS 노컷뉴스 이진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13차 한중일, 이 언론은 한중이라고 쓰죠.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열심히 협력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 통상의제와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 개혁과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신구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등등. 또 올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그리고 올해 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빨리 그 정치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중국 에이펙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일중 동아시아 3국이 대표적인 거죠. 아시아의 속된 말로 대표 국가라고 한다면은 한일중 3국이 동아시아의 대표 국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득된 어떤 정보들은
일본 내에서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이거 일본의 재정 낭비 같다. 분명히 제대로 안 될 것 같다는 게 일본 측 내에서도 좀 무모한 거 아니냐라는 일본 뉴스들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협력은 구두로 하는 건지 또 뭐 엑스포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참가할지 중국 애들도 참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성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본 측 그 장관은 조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 같네요. 이번 뭐 서울에서 열려가지고 중국 통상장관은 뭐 이 친구 떡대가 되게 크네요. 저도 그 취급했던 내용인데 유명 유튜버 슈카의 내용은 기록에 남기고 싶을 만큼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기 때문에 좀 편집을 했습니다. 미국 전미 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바이든 때도 바이든도 좋아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서는 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로 돌아섰습니다.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면 이는 트럼프 탓이 아니라 기업 탓이다라고 강변하고 있고 트럼프는 관세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과도 같다고 말했다. 뭐 우리나라 그 정의선 그 현대차 회장이 미국의 자동차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만드는 거는 무관세지만 당연히 한국에서 들어가는 차는 관세가 매겨지는 것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한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안 매긴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미국에서 차를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겠다. 그러면은 이게 현대차가 이제 미국 기업이 돼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좀 올라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마치 문화 대혁명의 초기 단계인 것 같다라고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망했었는데 이제는 미국 경제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까지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제학자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장만이 짓는 게 아니고 현대는 루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또 자동차 만드는데 철강을 미국 내에서 직접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부품도 관세를 피하겠다는 뜻이고 이 미시시피 강이 아주 그 물류의 중심지고 여기 루지애나주 원래는 그 남부에서 흑인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이 루지애나에 처음에는 많이 정착을 했고 면화 뭐 농업 등을 해가지고 흑인 노예들을 많이 썼던 데가 돼가지고 현재 루지애나주는 좀 미국 측에서 보면은 좀 못 사는 데인데 그러나 물류로서는 그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철소를 짓겠다. 아주 중요한 길목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을 소개할 때 스컬리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하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두 사람도 같이 배석을 했고 또 루지애나주 주지사도 왔다. 그런데 이 하원 의장과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모두 루지애나 출신들이다. 루지애나가 의미가 있어요. 현대그룹이스는 자체 첫 LNG 운반선도 도입을 했고 가스 해상 운송 사업도 지금 시작을 했다. HMM도 하지만은 LPG는 했었는데 LNG 운송까지 한다.
현대건설은 미국의 SMR 그 자동차 공장 만들고 그러는데 전력이 필요하니까, 또 현대 엔지니어링은 제철소 만들면서 발전소 거기에 또 짓는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정의선 씨가.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이 좌파 정권화 한다면은 대거 대기업들이 떠날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CEO들을 모아놓고 경고한 트럼프,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를 없애준 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여러 뉴스에 보도를 했는데 많은 자료로 상황을 잘 이해하게끔 만들어서 이 산청 쪽에서 처음에 발화가 됐는데 동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서 그 해안까지 광범위하게 산불이 이어져 나갔다는 거죠. 건국 역사상 가장 큰 불이다. 건조한 날씨를 이용 방화의 가능성 의구심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경상도에서만 나느냐에 대해서는 대형 산불이 설명은 그 뒤에 있습니다. 진화를 하는데 여러 그 장비와 인력이 동원이 돼서 경상도 산불은 거의 진화가 됐는데 아직 지리산 쪽은 조금 많이 남아있다. 그 약간 서쪽으로 된 것은 2020년에 그 2000년에 동해안 산불이 23,794헥타르 피해를 줬고 울신 삼척 산불 16,301헥타르, 이번에 전국 산불이 48,215헥타르로 계속해서 그 산불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본 검게 걸린 이 산들이 찍혔네요. 여기서 살던 동물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걱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강한 바람이 봄철에 불게 되는 게 태백산맥을 넘는 건조한 바람이 빠르게 부는 지역이다. 양간 지풍이라는 게 있고 양양과 간성, 양강 지풍이라고 양양과 강릉 사이에 또 부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번 산불이 동해안 바닷가까지 가서 마을까지 태운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나무가 많아서 송진 때문에 불의 지속 시간이 좀 길다. 소나무 숲이 그 경북이 제일 많다. 그리고 산림청도 1월 20일 날 LA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 위험을 또 경고했었는데 이게 경고한 지역에 그대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예측을 실현한 거죠. 예측을 그렇게 한 거에 맞춰서 방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연 발생이다. 뭐 일부 무슨 뭐 이 벌초를 갖다가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은 산발적으로 그렇게 그 바람을 타고 막 뛰어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이 불씨가 얼마나 그렇게 멀리 날아가길래 급속히 그렇게 해안가까지 산청에서 발생된 것이.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만 된 게 아니고 일본도 제가 또 저도 한번 취급을 했죠. 어쨌든 2025년 2024년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 무한 사고를 갖다가 무한에서 일어났으면 대부분 지명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제주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이건 정치적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무한에서 났으면 무한
항공사고라고 해야 정답 아닌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그 다음에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 도시를 태웠죠. 목재로 진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멀리에서 본 그 캘리포니아 그 산불이 도시까지 번진 거. 근데 2023년도에는 캐나다에 초거대 산불이 있었다. 이게 비가 오는 바람에 뭐 진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2019년과 2022년 호주에도 대형 산불이 났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불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노말로 생각해야 될 산불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걸 기후변화가 했는데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부닥쳐가지고 그 산불이 나냐? 아니다. 이게 불쏘시개 같이 낙엽들이 쌓이고 옛날 우리가 이 연료를 그 산에 있는 낙엽까지도 긁어가지고 연료를 썼던 나라가 석탄을 쓰고 이제는 석유 LNG 이런 등으로 연료를 쓰면서 나무가 산림이 녹화가 됐죠. 근데 그것이 자연 보호한 거냐? 아니다. 결국은 자연이 뭔가 그 자정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발화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간벌을 좀 해가지고 목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장작연료도 미얀마 그 중부지방에서 진도 7.7의 그 지진이 발생해서 참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1000km 떨어진 이 태국에 있는 중국 건설사가 짓는 고층 빌딩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거를 지진의 여파로 보도가 되는데 저는 조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딴 데는 괜찮은데 이것만 무너진다는 것은 내진 설계가 잘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태국에서 저품질 철강이나 부실한 설계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했다. 지진을 이유를 가지고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은 국영건설업체인 중국철도 제10공정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신 전기 끊기 도시마비 미얀마 사망자 1644명 이도성 특파원이 JTBC 뉴스에 있는데 취재 현장을 에서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 뭐 주소 들은 얘기를 그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로이터에서 찍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사망 추정 미얀마 강진 재난 타이밍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김미양 기자가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역사적 큰 지진 발생에 온 사가잉 단층 따라 일어나 지표면 10km 떨어진 진원 발생. 지속시간도 길어서 5년째 내전인 컨트롤타워 부재의 내진 설계 건물도 적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챗 GPT AI 이미지 열풍 일본 지브리화라는 명칭이 있는 모양인데 작화법 최근에 AI가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작화법이다 했더니 이 유명한 이런 84세 1941년생인데 미야자키 와 지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작품 하나 만드는데 한 7년 거치고 하는데 또 트럼프 700조 원 AI 투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할 때 손정희 씨하고 알트만을 또 초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 AI 그 만화, 이거는 백악관 자체가 X 계정에 불법 이민 자를 체포하는 것까지 만화로 이렇게 그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는 훈련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가 폭락을 부른 딥시크 쇼크, 중국의 영웅이 된 딥시크 AI 창업자,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벤스 부통령은 유럽은 AI 규제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벤스 부통령은 전번에 가가지고 유럽을 공격하면서 성장 친화적 AI 정책을 요구했답니다. 환율 방어하는 묘술이라고 얘기는 제목은 붙였지만은 뭐 우선은 이 소개는 관광수부터 이제 그 시작을 풀어가네요. 한국에서 작년에 880명이 일본에 갔다 왔는데 4명 중 1명은 한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망신시킨 관광객도 있었다 하는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은 그런데 일본 앵화가 계속 약세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돈들을 그 우리가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관광 가족의 근본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올해 1, 2월 달에 일본 관광객이 또 많이 갔대는데 한국이 정치가 불안하니까 다 그렇게 간 거 아닌가? 앵화 약세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속 시끄러우니까 아이씨 하고서 나간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더 약해요 요즘. 우리는 그 금리를 3번 내렸어요. 그게 왜 비밀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일본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국채 등 일본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져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앵화 가치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그래서 그 트럼프는 이 중국하고 중공하고 그 일본이 자기네 그 화폐 가치를 일부러 낮추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것도 관세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고 자기네들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앵화가 약하니 물가가 높아서 살 수 없다는 일본 3년 연속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가 됐다. 임금은 올랐어도 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은 내려갔다.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좀 나름대로 그 물가에 따라서 임금들도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은. 그런데 일본 자민당의 이 사주기 가타야마라는 그 여성 의원이 있는데 통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앵화 약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니고 그 도쿄대 59분형 출신인데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재무부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 자민당의 금융 및 은행 실패 연구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 환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량 이런 거 금리를 통해 가지고 걷어들이고 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지금 일본의 돈이 미국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앵화가 약세가 되는데 일본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니사 열풍 때문에 그런 거다. 2024년에 그 규모가 10조 4천억 원에 달했다.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기관들이 하는 거지만 니사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시다 총리 시절 때 새로운 자본주의, 뉴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일본 가정 내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밖으로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그 정책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지득된 그 지식은 일본의 화폐 신권, 구화폐는 아예 못 쓰게 한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강제적이니까 전반적으로 그 바꿔나간다는 얘기죠. 약간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뭔가 그 자동 인출기 등에서는 신권만 넣기 때문에 막 약간 사이즈인지 뭐가 틀려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오랜 그 디프레이션 속에서 금리도 거의 없는 거니까 돈들을 딱 가정 내 금고에 두고서 살았는데 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돈이 일본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그 현금 및 예금이 50.9%고 미국은 12%,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또 문제죠. 어쨌든 니사를 그 일본 측에서 그 계속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인들이 니사 계좌를 그 개설해서 일본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에 그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자민당은 6월에 국장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고 기업 밸류업을 해서 이익 배당도 해가지고 가치가 좀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뭔가 조치를 냈는데 뭐 별 볼 일 없죠 현재.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해외 투자 개미들이 175조 원이나 지금 해외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다가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 스톡 마케트 is Korea flying,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하에 이들의 특징은 이렇다. 평범한 한국인들이다.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위험도 감수한다.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일으킨다. 대부분 끝이 좋지 않다. 한국인이 투자한 미국 자산의 12%가 한국에서는 불법인 상품이다. 한국 개미들은 폭락 직전의 증권을 매수하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 주식이 하락함에도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 투자를 통해 원화를 지켜라. 그래서 한국은행이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를 필요할 때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 투자 분석팀 과장 이재민과 조사역 장혜진 씨가 분산 투자를 좀 하세요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 할 만한 게 있냐 이거죠. 코스피는 전설이다. 거의 10여 년 동안 뭐 약간의 그 오름세 정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국 기업 밸류업을 하려기 위해서는 영업손익을 원가회계에서 스로프트회계로 개혁해야 한데도 좀 먼 긴 화살이지만은 그 기업의 영업손익의 그 신뢰도가 올라갈 때 제가 원가회계 문제를 계속 갈하고 있고 단순한 그 아주 이 회계를 재정원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손익을 금방금방 계산해 낼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의 그 경영 실적을 쉽게 그리고 또 그 공시가 너무 늦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장난질들을 하고 미국도 뭐 역시 그거는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뭐 투자를 포트폴리오 한다, 분산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기업이 부직 회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퇴출 기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 국장 풍토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쪽 주식시장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의견은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